남편은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응. 저희 한 10번 싸웠어요. 이혼도 할 뻔했었어요. 외로움이 제일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견뎌야 하는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밖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구나.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계속 외롭습니다. 사람들한테 서로 말 못하죠. 물어보진 않아요. 임신 됐냐 안 됐냐. 그냥 저는 그런 게 좀 스트레스라는 걸 아니까 말할 때까지 물어보질 않아요.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일부 인식의 벽. 부부가 1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생기는 난임. 우리나라 부부의 15%는 난임입니다. 매년 난임으로 진단받는 사람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1.5배나 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2만 3천 명. 전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임신 되게 쉽게 되는 것 같고 되게 조심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시험관을 하고 내가 겪으니까 주변 애들 진짜 5명에 3명이 임신이 안 돼서 나 아직 이번에도 안 됐어 이번에도 안 됐어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번에도 안 됐어 이러고 그리고 한 번 유산돼서 다시 또 계속 시도하는데 잘 안 돼요. 젊은데도 잘 안 돼요.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14만 건. 그중에서 3만 7천 건만이 임신으로 이어졌습니다. 27% 확률의 간절함을 건 사람들이지만 괜한 눈초리에 받은 상처들이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심지어 가족에게도 난임 얘기는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큰 의미 없이 왜 너희는 애를 같이 안 갖냐. 동선에 이제 애를 가졌으니 같이 비슷하게 나와서 비슷하게 키우면 좋을 텐데 라고 가볍게 던지신 말씀에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저도 가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주변 시선이 난임이야 했을 때는 되게 안쓰러워해. 근데 막상 임신을 해가지고 내가 좀 예민해. 갑자기 출혈이 조금 보인다든지 하면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난 주사를 한 대 더 맞아야 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얘한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건데 왜 너만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분명히 나 안쓰럽게 봤던 사람인데 또 뒤돌아서면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말을 하니까 감정적인 게 되게 동요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좀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은 느낌? 뭐 수험생으로 치면은 학교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계속 공부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 다른 경험자분들도 말씀하신 게 여러모로 그냥 말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내가 임신이 끝끝내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 좀 제 스스로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좀 피폐하다는 걸 느껴요. 사람들한테 서로 말 못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처음에 이제 친구 안 된다 했는데 그 후로 이제 물어보진 않아요. 임신 됐냐 안 됐냐. 그냥 저는 그런 게 좀 스트레스라는 걸 아니까 말할 때까지 물어보질 않아요. 주변에서도 너 임신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직 안 했다고 하면은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아직 막 저기는 난임병원 다니는데 아직 임신을 못했대. 막 이런 것도 싫고 하니까 막상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까지 시술을 해야 할까? 시험관 시술을 계속했는데도 결국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과연 몇 번을 시도해야 포기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임신을 하려고 하나? 하루에도 12번씩 드는 생각들이지만 이들에게 아이는 그저 자연스럽고 당연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난임은 여자 탓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좀 아파가지고 이런가?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진짜 나 때문인가? 계속 이런 생각 하긴 했어요.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대부분
여자한테 문제 있다고 되게 많이 생각하세요. 난임 부부가 위로를 얻는 곳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임신, 출산 커뮤니티나 난임 카페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의학 용어를 익히고 난임 시술을 더 많이 해본 고차수 선배들은 몸 상태에 따라 언제쯤 병원에 가게 될지 대충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 시술을 시작한 지 오래된 순서대로 생명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위로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먼저 생명이 찾아오면 쉽사리 축복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먼저 시험관을 오래 했고 친구는 인공수정을 제가 그것도 빨리 병원 가봐 해가지고 겨우 가서 인공수정 한다 해서 시험관 하라니까 인공수정 하지만 했는데 인공수정 한 2번 하고 바로 시험관 넘어갔는데 바로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진짜 실제로 경험하니까 좀 묘하더라고요. 축하하고 근데 그 친구도 내가 막 이런 것도 알려주고 서로 막 그런 걸 공유하고 일상을 그렇게 했는데 되니까 뭔가 좀 나만 남은 것 같은 느낌. 단톡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나는 임신을 했는데 저 사람은 오늘 실패를 했대. 내가 기쁜 거를 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슬프다고 쟤를 축하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도 저는 아가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임신 전에도 출산 전에도.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왜 내가 이러지 싶게끔 애가 안 예뻐 보였어요. 병원에 갔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를 느꼈던 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제 둘째를 시험관으로 또 가지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진료를 보고 바깥에서 아빠가 애를 보고 있는데 애기니까 시끄럽게 할 수 있거든요. 병원이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그 아이를 만났으면은 조금 다른 표정을 지었을 것 같은데 하나같이 쟤를 여기 왜 데리고 와? 그런 표정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때 이게 상황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때 너무 슬펐어요. 유산이 되었지만 첫 임신 성공 당시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었던 노래 한 곡. 우연히 필연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병원을 갈 때마다 같은 노래를 트는 심정을 누가 알까요? 난임의 원인을 찾기 위한 많은 검사와 끝없이 이어지는 시술들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마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 부부 중 20%는 마음의 벽을 만난 것 같습니다. 사실 살면서 노력한 만큼 뭘 이루지 못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물론 시험도 못 본 적 있고 뭐 탈락한 적도 있고 그런데 노력을 하면 그만한 보상을 받았던 게 당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난임 문제는 한 번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벽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심리적인 문제, 굉장히 외롭고 괴롭고 두려운 문제가 있고 저는 그때가 제일 현타와요. 난자 채취하고 배아 몇 개 나왔습니다 하고 그 배양 결과는 며칠 알려드릴게요 하는데 전화로 알려주시거든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간호사의 목소리에서 그 말투에서 실패구나라는 거 이렇게 끝을 흐리는 안 좋구나 또. 근데 예상은 하고 있어요. 항상 기대는 하지 말아야지. 보나마나 하면 안 됐겠지. 물론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데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전화를 받으면 눈물이 나요. 익숙하지 않는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지만 그 마음을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 보이기 힘듭니다.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소양의 바람 노래라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 노래를 듣고 순전 처음에 병원 갔는데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병원 갈 때 무조건 딱 그 자동차 정도가 끝나면 일부러 그 노래를 들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저는 솔직히 40주 동안 그때도 약간 육아가 좀 시작된 느낌이. 그래서 그 바람의 노래를 맨날 들었어요. 딱 그 시점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딱 애기 놀러 갈 때까지 딱 듣고 이제 그만 들어도 되겠다. 마음이 그러니까 위로가 되면서 그러니까 또 둘이 차고 올라가면 또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슬프죠.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일부 인식의 벽. 구성 이선화, 나레이션 황보라, 연출 이용선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병가는 30일이 기준입니다. 30일만 주고 그 이후로 연장할 거면 병휴직을 신청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급여도 줄고 그리고 제 커리어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30일 플러스 한 해 남은 연차 한 20일 정도를 몽땅 소진해서 지금 이달 말까지 연차를 다 쓰고 다음 달 초부터는 그냥 복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2부 시간의 벽. 난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생리학적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고령 난임 부부들을 초조하게 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9번 시도한 전남 나주에 사는 89년생의 사례자. 가입력 검사 중 하나인 난소 기능 검사 결과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 더 많게 나왔지만 임신 시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중요하다. 실제 나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AMH라고 난소 나이 있잖아요. 난소 나이를 측정했을 때는 한 10살 정도 많게는 나왔어요. 보통 자기 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는 없기는 한데 몇 살 정도 많으면 그래도 그렇게 충격은 아닌데 40 넘게 나오니까 너무 좀 놀라기도 했고 오래 하거나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 뭐 2-3번 하면 되겠지. 약간. 근데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난임 치료는 보통 8일에서 열흘 정도 과배란을 유도하고 이틀에서 나흘 간격으로 병원을 찾아 난포의 성장을 초음파로 지켜봅니다. 난포가 성숙되면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주사를 맞고 하루 이틀 후에 시술 날짜를 잡는데요. 이때는 남편도 병원에 가서 정자를 채취합니다.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 시술을 하고 2주 후에 혈액 검사로 임신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한 번 시술 받을 때마다 거의 한 달은 매달려야 하는 힘든 일정입니다. 서울에서 언론사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냥 한 달에 몇 번 병가를 내서 난임병원을 다닌다? 저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이에요. 일을 하면서 한 달을 온전히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직장은 없습니다. 연차, 반차, 주말, 공휴일 등 모든 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의 한 사례자 남편은 그때를 생각하면 아내가 참 힘들어 보였다고 말합니다. 스케줄상 배란이고 어쩌고 검사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반차를 썼고 웬만한 정기 검진이나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시술들은 토요일날 오전으로 잡았어요. 저희가 스케줄을. 무조건 금요일날 올라가서 집에서 자고 아침에 제일 먼저 토요일날 병원을 가서 시술을 받은 적도 있고 평일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오전 반차를 써요. 그래야 오전 반차를 쓰면 그래도 점심시간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데리고 광주 올라가서 치료받고 시술 뭐 이렇게 검사 같은 거 하고 약 타고
그리고 내려가서 다시 일하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총 3일. 그나마 유급 휴가는 단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난임 치료 스케줄을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일정이죠. 그나마 올해 하반기부터 총 6일의 유급 휴가 이틀로 늘어날 거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자로 일하는 사례자의 회사에는 난임 휴가 자체가 없습니다. 2년 전 38살부터 난임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배아 이식 시술을 3번이나 받았는데 개인 연차로만 버텨왔습니다. 올해 5월엔 우울증 진단으로 받은 병가 30일을 난임 치료에 보탰습니다. 난임 휴직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시험관 시술 당일에 한해서 유급 휴가를 주더라고요. 하루요. 물론 온 사회가 난임 환자들을 응원한다고 하지만 그 직장 내 상사와 나의 관계에서만 두고 보면 말하기 되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언론사는 아직도 남성 상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이 하드코어 할 때는 사실 야근 주말 근로 이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조직인 건 맞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일하면서 이제야 내 커리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서 출산을 결심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데 시험관 시술 당일만 유급휴가를 준다는 건 굉장한 도전인 거예요. 제가 이제 난임 시술 받았던 지난 1년 동안 그냥 개인 연차를 쓰면서 버텼죠. 이제 고차수 환자가 되고 이제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커지면서 병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병가도 난임으로 인한 병가가 아닙니다. 우울증 진단서를 끊고 받은 병가고요. 병가는 30일이 기준입니다. 30일만 주고 그 이후로 연장할 거면 병휴직을 신청해야 되는데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급여도 줄고 그리고 제 커리어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30일 플러스 한 해 남은 연차 한 20일 정도를 몽땅 소진해서 지금 이달 말까지 연차를 다 쓰고 다음 달 초부터는 그냥 복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이 직장에서 난임 휴가를 찾기도 어렵지만 배우자의 난임 휴가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난임 치료 끝에 겨우 임신에 성공했지만 8주 만에 유산을 해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을 때도 남편은 아내를 집에 두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거의 대부분이 남자 직원이어가지고 좀 그런 제도는 좀 잘 모르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순하게 난임 휴가? 그런 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 자체가. 병원 가서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밤 출근이었는데 계속 울고 저도 같이 울고 계속 같이 있다가 그날 제가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가자도 아예 안 구해주고 이래서 그날 좀 저녁에 좀 미안했죠. 마음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언론사도 그리고 대기업에도 난임 휴직 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결국 임신 준비와 일을 병행할 수 없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여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때도 같이 가야 되는 특정 날짜들 이럴 때마다 일을 빼고 가는 거잖아요. 이미 그 날짜를 신경을 써가지고 주사도 맞고 다 키워놨는데 하루를 미루면 확률이 떨어진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일을 못 가야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거기에 대한 타격이 있고. 요양병 원무과 하면서 막 환자들 오면은 옮기는 것도 한 번씩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만둬야겠다 해가지고 그만뒀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살짝 눈치가 보이는데 이런 막 유산해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더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걸로 쉬기에도 좀 그러고 해서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뒀죠. 선생님들은 단점이 방학이 있는 대신에 평상시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인해서 연차를 거의 못 써요. 학기 중에는. 근데 양해를 또 구하고 수업을 바꿔서 내가 그때 얻는 병을 다녀온다던가 해야 돼서 오픈을 해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 학교 선생님 왜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가고 왜 이렇게 빠지고 맨날 옆 사람한테 서 바꿔달라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일을 거기서 하고 있었어도 계속 그러면 좀 민폐가 돼서 그만뒀을 수도 있고, 새로운 곳을 가면 들어가자마자 또 병원 다닌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전에 학교는 내가 쭉 다녔던 데라 해준 것도 있지만, 병원을 다녀야 되는 사람이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계속 자리를 비우면 좀 민폐니까. 아이를 가지려는 것뿐인데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현실도 아프지만, 난임 치료를 위한 시간을 겨우 뺀다고 해도 직장에서 승진에 제외되거나 차별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히려 저연차가 할 일을 나에게 시키는 거죠. 너는 어차피 업무 그 성과가 적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배려해준다 하면서 차별을 하는 거죠. 제가 15년 차 직장인이라고 해요. 중간관리자급인데 저연차 대리급이 할 일을 하면서 편하게 있어 라면서 배제하는 거죠. 이 끝날 병이라면 몇 개월 동안 내지는 뭐 내가 잠시 쉰다 이 개념이면 너무 좋죠.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사실 난임은 그 끝나지 않은 싸움이잖아요.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불안함이 커지는 거죠.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한 사람들은 놀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를 키우고 애를 돌보고 고생했다 애썼다 이게 아니라 2년 동안 푹 쉬었어? 그래 그러면 이제 와서 일해야지. 그동안 너 없이 우리가 일을 했으니까 너 이런 거 다 해. 다 몰아주는 거예요. 청원유직 형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때는 진단서부터 해가지고 제반 서류들을 해서 회사에 인사과에 올려서 회사에서 승인이 나야 청원유직이 나는데 와이프는 그것조차도 알리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집단 따돌림 막 이런 것들. 직급은 저희 와이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직급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난임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건 별일 없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 돌아간 일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이 난임 휴가가 당연한 권리이고 난임 휴가를 갔다 오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없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아마 계속 숨은 난임 환자들은 있을 겁니다. 난임 휴가를 쓰고 오더라도 그 일자리 내지는 그 보직 내지는 그 역할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 문화를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또 과제인 거죠. 회사에서도 쉽게 확 이거를 새로 만들거나 하려면 어느 정도 시나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 바뀌어야지 확실히 밀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중에 단순하게 회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여수 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해라 분위기를 형성해주면 자 저희 회사 안에서도 목소리 내기도 쉽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쉬고 돌아온 휴가자라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요즘은 육아휴직을 육아 몰입기로 바꿔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난임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와 휴식 개념의 휴가휴직,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난임휴가와 난임휴직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휴가 이름이 난임휴가라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솔직히 난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러잖아요. 회사 다니면은 소문 다 나고 이제 난임이래 막 이러잖아요. 다른 이름이었으면 더 사람도 휴가 내기 좋을 것 같은데 난임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난임치료 휴가를 포함한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난임 관련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어오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김명희 회장의 얘기입니다. 3일이냐 6일이냐 하는 난임 휴가의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난임 휴직 제도도 육아휴직 제도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임의 문제는
많은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이나 개입을 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이나 뭐 관료들의 경우에 그런 정책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크게 나타나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2017년에 건강보험 편입 이후에는 아니 건강보험 해줬는데 시험관하기 시술을 20번이나 하게 해줬는데 뭘 더 해달라는 거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관련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난임 치료에 시간은 필수입니다. 배란을 유도하는 주사제와 질정은 시간을 맞춰야 하고 난포가 자라나는 시간에 맞춰 수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술을 하고 임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요. 실패하면 몸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난임 치료에 이름난 병원 대기 시간은 기본이 한두 시간입니다. 시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난임센터 조은혜 교수입니다. 시험관 시술 기준으로 이제 과배란부터 채취까지 정부 지원 입장에서는 신선 차수라고 하는데 차수당 한 4에서 5일 정도 진료 내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결 이식은 차수당 3에서 4일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 2주 내에 4, 5일 정도 내원이 필요하므로 거의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은 정말 시술만을 위한 내원일이고 또 시술이 잘 됐는지 결과를 들으러 오시는 또 진료가 또 필요할 수 있고요. 이제 시술 후에 다른 불편감이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도 추가로 방문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난임 휴직이 좀 더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고 더 일반화가 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좀 더 편안한 상태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률과 관계없이 많은 난임 부부들이 더 제도화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도록 그런 제도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난임 휴가를 부여한 사업장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전히 병원 진료를 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병원을 다니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서울에서 만난 사례자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 취재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난임 치료에 써야 할 개인 휴가는 이제 없습니다. 아마도 그냥 내년 연차를 2월에서 그냥 끌어다 쓰려고요. 미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끌어다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네, 그냥 미래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지금은.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2부 시간의 벽 구성 이선화 내레이션 황보라 연출 이용선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용산으로 가는 KTX 3506 열차가 타릉목 2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노란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곳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3부 지방의 벽 기차표를 구해야 되는데 기차표도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리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아무리 규칙적이어도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나중에는요 혁신도시 공기업 때문에 금토일월은 이미 3주, 2주 전에 다 차 있고요. 그래서 취소표를 주어야 돼요. 죽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다녀보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없어요. 좀 대형 산부인과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하는 게 조금 힘들고 그리고 난임병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전남 무안에 사는 만 41세 타그네 씨. 결혼 3년 차에 신성과 동결배아 이식만 12차례 시도했습니다. 타그네 씨가 사는 전남 무안엔 난임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전남 서부권 전체로 넓혀도 아예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사분이 내려오셔서 이 난임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전체 목포나 신안, 무안 그런 분들은 다 광주로 가시거나 대구 쪽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많이 가세요. 남들은 병원에 대기하는 게 힘들다지만 은혜 씨는 병원 가는 것부터 힘듭니다. 광주 송정에서 경기 동탄으로 가는 5시 13분 KTX 첫 차에 탑니다. 아니면 목포에서 7시 56분에 출발하는 첫 차를 타야 오전 진료를 볼 수 있는데요. 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만 5시간입니다. 서울에는 오전에 진료를 보는 곳이 많아요. 근데 제가 또 오전에 진료를 보고 빨리 내려와서 또 오후에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첫 기차를 타거든요. 목포나 광주 송정에서. 근데 첫 기차 잡는 것도 힘들고 SRT를 타야지. 저는 분당이나 수지권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면은 수서역까지 가야 되는데 SRT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한 달 전에 예매를 해놓지 않으면 그 2주간의 그 스케줄대로 다 예매를 해놓지 않으면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이제 생리주기나 이런 거가 정확히 잘 맞아서, 다행히도 정확히 맞아서 제가 예측을 하고 미리 이제 예약을 걸어 놓으면은 이틀에 한 번꼴로 아니면 3일에 한 번꼴로 병원을 가니, 그렇게 이제 선생님 스케줄을 맞춰서 예약을 다 걸어놔요. 그러면은 광주 송정에서 5시 13분 기차가 있거든요. 그거를 타고 이제 올라가거나, 그것도 이제 없다. 그럼 전날에 마지막 기차 타고 올라와서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가는 거죠. 한 1차부터 4차까지는 제가 자차로 다녔어요. 3회차까지는 제가 혼자 운전하고요. 4회차부터는 주사를 맞다 보면 많이 붓거든요. 잠도 많이 쏟아지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연가스 듣고 나와서 같이 가는 거죠.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루를 몽땅 써야 하는 지방의 난임 부부들. 병원 스케줄에 맞게 대중교통 예매를 못하면 병원 근처에서 하루 숙박을 해야 합니다. 지방의 난임 부부들이 난임 치료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세계 일주와 맞먹는다는 얘기도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차씩 하면은 교통비도 50만 원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6차에 통비 나왔을 때는 그 전날에 올라서 호텔에서 잤거든요. 그러면은 비용 계산해봤더니 교통비 50만 원에 호텔비만 거의 한 80만 원? 8, 90만 원 정도 나갔고, 거기에다가 실수비까지 하면은 저희는 그나마 5배가 한 개였기 때문에 PGT는 35만 원, 4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거의 그 시술 비용만 한 거의 90만 원 정도, 거의 한 200만 원, 자기 부담금은 200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서울로 전원했으니까 병원비랑 약제비 합쳐서 90만 원 정도는 들였는데 교통비가 70만 원 정도 들었고, 또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막 점심도 있고, 또 이식하거나 채취했을 때 좀 너무 무리가 되면 하루 자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그럼 또 숙박비까지 하니까 서울로 다니니까 한 200 정도, 200 넘게 한 회차당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리가 시작하면 이틀차나 3일차에 가고 초음파를 보고 선생님이 언제 오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말하면은 그 다음 내원 날짜가 결정돼 있으니까 내가 몇 월 며칠에 뭘 하고자 해도 예상이 안 되는 거죠. 가더라도 대기가 너무 길어요. 난임 환자들 병원 가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지치니까 안 기다리고 싶어서 병원 진료 시작 한 1시간 전에 가서 내가 1등, 2등으로 접수를 해놓고 기다려요. 다녀보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커뮤니티에서 만나 아예 월세를 구해놓고 병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임시로 거처를 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달새방 구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2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죠. 오피스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달로 살 수 있는 방 있잖아요. 그런 데 구해놓고 2주 동안 있다가 오신다고. 어차피 그러면 월세 해봤자 30만 원, 50만 원이니까 서울로 갈 사람 우리 한 3명에서 5명에서 모여서 어디 방을 하나 구해서 한 2-3달 정도, 한 4달에서 5달 정도 와야 되니까
달새방구에서 이렇게 우리 pom파이에서 내자. 그나마 5곳의 난임 전문 병원이 있다는 전남 동부권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순천에 3곳, 여수에 2곳이 있지만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을 모두 시도해 볼 수 있는 병원은 순천에 딱 한 군데뿐. 나머지는 인공 수정만 가능해서 애초에 여건이 더 나은 대도시를 찾습니다. 시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난임센터 조은혜 교수입니다. 평균 이제 1일 오시는 환자분들의 총 명수는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환자분들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졌을 때 지방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라고. 여수에서 광주로 난임 치료를 다녔던 부부의 얘기입니다. 아, 또 유산되면 어떡하지? 막 3번 유산되면 습관성 유산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불안해서 진짜 여기저기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초음파 보고 싶어가지고 잘 있나. 수술한 병원에서 그 원장님이 3번 정도 한 번 더 유산을 하면 아기가 더 갖기 힘들다고 다른 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광주에 있는 병원이었고 12주 동안 광주로 병원 다녔고 이제 12주는 이 정도는 이제 안정기가 되었으니 근처 병원으로 가도 된다. 여기서 만약에 광주로 올라가도 1시간 반 걸리잖아요. 이 1시간 반 동안 차에 타고 가면서 그때부터 엄청 우울해요. 이게 기분이. 막 여기서 있었으면 금방 여기서 치료하고 했을 텐데 이제 오고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엄청 비용 아니고 그 시간이 이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이제 힘드니까. 그냥 여수 쪽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때 알아봤을 때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타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광주로. 여수에 그런 전문적인 병원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 굳이 광주까지? 시간 힘들고 또 와이프도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덜 힘들었을 거예요. 광주 왔다 갔다 하면 차 밀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왕복 4시간인데 편도로 2시간 그러면 2시간 동안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겠어요. 아, 이번엔 꼭 돼야 될 텐데. 아, 주사 좀 안 아픈 거 맞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2시간 가서 한 30분 의사 만나서 상담하고 진료 다시 받고 또 2시간 또 운전해서 내려오고. 지방과 서울의 거리만큼이나 지방 난임 부부들이 겪어야 할 고충은 큽니다. 그 험난한 일정은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그런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항상 뭐 기차나 버스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병원 진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이제 돌아가는 교통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이나 그리고 시간적 부담, 또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대형 난임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거의 2시간 이상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많이 지치는데 이제 이동 시간까지 길면은 더더욱 스트레스가 가중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말에는 비행기 편이 예약 불가능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의사가 생각했을 때는 주말에 내원하는 게 이제 베스트인데 만약에 그날 못 온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날로 예약을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난임 진료의 특성상 항상 여성의 생리주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갑자기 치료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바로 다음날 내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교통편 등의 외부적인 문제로 제때 병원 방문이 어려우면 치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난임 치료를 전담하는 전문의와 난자와 정자, 배아를 다루는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이 지방엔 부족합니다. 대도시의 난임 전문 병원에 있는 검사를 지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숙기 난자를 채취하고 배양하는 기술을 찾아 서울로 간 나주의 사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적 별로 없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아예 미성숙일 때 채취를 해서 자기들이 체외에서 배양을 해서 수정을 시킨다는데 그게 지방엔 없고 그럼 그 기술이 있는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 거죠. 똑같은 미세 수정이 아니고 좀 기술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미성숙 난자 체외 배양이라는 게 있어요.
IVM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난자를 키워서 성숙을 시켜서 채취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성숙을 시키고 해도 채취를 하면은 난 미성숙인 거야. 지금도 많은 지방의 난임 부부들은 멀고도 험난한 난임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고려차는 20시 8분에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는 KTX 521 열차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3부 지방의 벽 구성 이선아 내레이션 황보라 연출 이용선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은 포기해야 되냐? 근데 그걸 몇 번을 하고 내가 포기가 될 수 있을까? 돈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좀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은 느낌?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4부 정책의 벽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10대 공약에 난임 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났지만 정부의 저출산 예산 중 난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0.05%에 불과합니다. 첫째 때는 지원을 전혀 못 받았고 채취 자체가 저는 첫째 때 19개 채취를 하고 11개가 수정이 되고 시도하느라고 3개를 썼었고 냉동을 5개 해놨었거든요. 그 냉동비 포함해가지고 8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림 잡아서 이제 계산한 거긴 한데 그 정도 들었었고 둘째 때도 마찬가지로 이식을 해야 되니까 몸을 또 임신을 준비하는 상태로 만들어놔야 돼서 이식하기 전부터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이식을 하고 피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 계속 이어가고 해가지고 그때도 500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난임 부부들이 많이 찾는 난임 전문 병원에서 난임 시술 한 번에 청구되는 금액입니다. 신선 배아 차수에서는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고요. 이제 채취나 이식 등 비용을 포함했을 때 경우, 그다음에 동결 배아 이식 차수에서도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인공수정 비용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안 들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죠.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시험관 시술 비용 중 신선 배아는 110만 원, 동결 배아는 5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횟수도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을 합쳐 아이당 25회로 사실상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난임 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소득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려면 부부 중 한 사람은 휴직이나 퇴사를 해야 했습니다. 외벌이로 한 번에 평균 150만 원의 시술비를 감당하며 생활하기는 쉽지 않죠. 지방 난임 부부들은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딱 한 대에 뭐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걸 써서 만약에 효과가 있어. 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른 걸 해봤는데 안 돼. 근데 그거를 쓰면 좋아. 근데 한 대에 20만 원이야. 이거 며칠 맞아야 돼. 근데 또 비급여야. 내가 그걸 고스란히 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도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래서 진도 군수님께서 광주로 다 가시니까
5만 원 정도? 1일 5만 원 계산해서 그거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한 군수님도 만났는데, 무한 군수님도 하반기에는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그 하반기 추경 예산인가? 그걸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은 안 된 것 같아요. 교통비 많이 아니어도 진짜 좀 해주시고, 아니면 SRT나 KTX 요번에 목포의 역사 새롭게 짓는다 하는데 제발 좀 시간 좀 많이 좀 늘려달라. 올라가는 시간은 뭐 그렇다 쳐도 내려오는 거는 좀 많이 좀 해달라. 고급 좌석 좀 더 많이 만들어달라. 진짜 채취하고 내려오면은 저는 통증이 별로 없는데 통증 많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좀 약간 기울여서 누워서 오시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거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난임 시술 과정에서 난임 부부들을 또 한 번 울리는 건 비급여 항목입니다. 올해부터는 3개 항목, 그러니까 유산 방지제 20만 원, 착상 유도제 20만 원, 배아 동결비 20만 원을 지원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주사 한 대에 20만 원, 비싼 건 한 대에 40만 원짜리 주사도 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꼭 필요한 주사나 약도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난임 치료 중 자궁 근종이 발견돼 로봇 수술을 받은 서울의 한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궁근종 복강경 로봇 수술을 받았어요. 그 수술이 비급여 수술이었어서 종합병원 입원 한 3박 4일 정도까지 포함해서 1,200만 원이 들었거든요. 2년 정도에 2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그 중에 정부 지원금이 3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이고 다행히 저는 10년 전부터 들었던 실손 보험이 이 로봇 수술의 이제 일부를 보조해줘서 1년 난임 생활 동안 그래도 한 700~800 정도밖에 들지 않은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급여, 비급여를 구분을 지을 것 같으면 정말 꼭 써야 되는 약이나 이런 거에 한해서는 그냥 급여로 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냉동으로 제가 이식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썼던 금액은 둘째 때도 500만 원이에요. 나머지 차액은 다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급여로만 바뀐다고 해도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됐으면 좋겠고, 이식할 때 30만 원 지원 받았는데 30만 원 큰 돈 맞아요. 큰 돈이 맞는데 내가 내야 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소소하니까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소득 제한, 그리고 시술 횟수 제한이라는 벽은 없어졌지만 여성이 나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전라남도의 정책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의 벽입니다. 12차례에 걸쳐 난임 시술을 받은 결혼 3년차 41살, 무안 사는 타그네 씨의 얘기입니다. 왜 우리 전남은 만 45세 이상 나이 폐지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냐 그랬더니 담당자분이 하신 말씀이 만 44세 미만에게는 110만 원 지원이고 만 45세 이상에게는 90만 원 지원인 거예요. 늘어야 되는 20만 원 깎이는 거예요. 만 45세 이상이 왜 더 안 좋아지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이 하신 말씀이 만 45세 이상은 임신력이 떨어지잖아. 임신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낳은 사람도 많고, 근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냐 했더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각 시도군마다 다 보건소마다 다 전화해서 2023년에 79년생, 78년생 그 난임 시술을 했던 그 자료 통계를 한번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포시는 8명, 무안은 9명. 각 시도군마다 10명이 안 넘는 거예요. 그 10명한테 20만 원을 못 해준다? 그거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전남도 다 해줘봤자 500명 정도 될 텐데. 서울과 부산은 올해부터 나이 제한도 없앴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자체들이 45세 이상은 가입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원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절반이 넘는 60%는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첫째는 자연 임신으로 출산했지만 둘째가 잘 안 생기던 여수의 한 사례자는 부부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말합니다. 살도 계속 빠지고 와이프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저 역시 편한 것만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말 한마디 이렇게 싸운 적도 있어요. 바닥에 뭐 발에 걸려. 오빠가 해. 뭐라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계속 와서 꽂히는 거예요. 같이 서로. 근데 저도 힘들고 저도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집에 와서 좀 편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집에 들어오면 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애도 케어를 저도 해야 되고 항상 예민해 있는 상태니까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시험관까지 불발되고 나서 그만하자. 우리가 애가 없는 게 아니라 애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안 되니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러다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낳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하지 말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2018년 난임 부부들의 마음을 케어하고 우울증을 상담하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생겼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전명욱 센터장입니다. 난임과 관련된 스트레스, 반복되는 난임 시술, 희망 고문, 그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 생활의 영향, 일을 쉬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제 복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족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 차이나 갈등이나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한 종류의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라서 주제의 특수성, 주변에서 쉽게 공감받거나 이해받지 어려운 종류의 이제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오시게 됩니다. 2024년도 상반기 동안에 실을 인원으로 3,600분 정도가 이제 전국의 센터를 거쳐 가셨어요. 300분 정도는 저희 중앙센터에서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올해 8월 기준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는 전국에 7곳이 있습니다. 국내 난임 인구는 26만 명이 넘지만 전국의 센터 운영 예산은 한 해 14억 원 정도. 권역별 센터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난임에 관심 있는 지자체가 센터 설립을 희망하는 방식, 즉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난임으로 지친 마음을 상담받기 위해선 센터가 있는 곳을 찾아 또 멀리 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장이나 여건들이 차이가 있으실 수밖에 없고 인식 정도나 이제 절실하게 생각하시는 정도가 지자체별로 또 여건이나 상황들이 좀 다르시다가 보니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결국은 살림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의지 및 이제 예산 투입이 약간씩은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인식에 숨고 시간에 쫓기고 이들을 보살피지 못하는 정책에 숨겨져 있던 15%의 난임 부부 이야기. 이 프로그램은 난임 부부들의 용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렵게 드러난 15% 이야기에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거두고 응원과 격려를, 정책적 배려를 보낼 차례가 아닐까요? 이들의 용기를 어루만져 줘야 하지 않을까요?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전명욱 센터장의 얘기입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실 거고요. 지방의료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원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핸디캡이라면 핸디캡이니까요. 어려움을 추가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공감과 배려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존중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실 그대로를 인정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절대 주눅 안 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본인들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마음만 포기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4부 정책의 벽 구성 이선아 내레이션 황보라 연출 이영선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